안녕하세요, 북인일링입니다. 오늘 영상 올릴 책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입니다. 지은이, 정옥식, 평화연구자, 활동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평화라는 믿음으로 1999년 평화 네트워크를 설립해 핵과 전쟁 없는 세상,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평화를 상상하고 국리해 왔다. 2021년부터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프롤로그. 사람들은 북한하면 경제난부터 떠올린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거의 모두가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을 상수로 취급한다. 북한하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핵이다. 북핵에 대한 인식 역시 진보와 보수 사이에 확연한 차이를 드러낸다. 중도와 진보는 대체로 북한이 핵 개발을 협상 카드로 삼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노린다고 판단했다. 반면 보수와 극우는 북한의 목표가 애초부터 핵무장의 완성이라고 주장해왔다. 고립 역시 익숙한 북한과 떼어놓을 수 없는 단어다. 실제로 북한은 1990년대 초반부터 국제적 고립에 처했다. 북핵 문제를 빌미로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조차 북핵을 규탄하고 경제 제재에 동의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2020년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이 최고조에 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북중, 북러 관계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최고 수준이다.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격화되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 문제를 비확산보다는 세력 균형의 관점에서 보면서 사실상 북핵을 묵인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렇듯 북한은 크게 달라졌다. 부분적 전술적 차원이 아니라 전면적 전략적 차원에서 그렇다. 새로운 북한은 대북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해 한반도 비핵화가 사실상 물 건너간 만큼 비핵화를 핵심적인 목표로 삼아온 대북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럼 새로운 북한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 우선 한때 뜨거웠던 남북관계의 추억을 접어두고 한반도를 감싼 군사적 긴장부터 진정시킬 방법을 찾는 게 시급하다. 다시 친해질 수 없다면 싸우지나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를 위해서는 각자가 원하는 북한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1장. 북한, 미국의 미련을 버리다. 새로운 북한이 온다면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근본적이며 파급력이 큰 변화는 무엇일까? 나는 무엇보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미련을 접은 것이라고 본다. 우리에게 익숙한 북한이 그 과격한 언사와 별개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끊임없이 모색해왔다면 새로운 북한은 이를 내려놓고 국가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게임의 법칙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김정은은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초기 단계에 머물렀던 핵무력을 신속하게 완성했고, 이를 토대로 북한을 핵 보유국이냐 미국과의 담판이냐는 운명의 갈림길에 세웠다. 요컨대 미국을 상대로 힘의 균형을 이룬 만큼 비핵화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談判에 나선다는 결심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그는 북한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대한 미련을 접고 핵무력을 정치, 안보, 경제, 외교를 아우르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채로 삼았다. 그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라면서도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 정책의 분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며 대미 장기전의 결의를 다졌다. 2장 2019년 여름의 파국. 2019년 3월 22일 트럼프는 친서를 통해 김정은 달래기에 나섰다. 위대한 국가를 세운 김일성 주석의 탄신 기념일을 앞두고 따뜻한 안보 인사를 전하고자 편지를 쓴다. 위원장님과 내가 공통된 목표를 계속 견지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수개월, 수년 동안 무엇인가 함께 성취할 수 있다는 큰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다. 80일 뒤 김정은은 우리 사이에 심오하고 특별한 우정은 북미 관계의 진전을 이끌 마법과도 같은 힘으로 작용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답신했다.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고 마주 앉을 날이 언젠가 올 것이라는 표현도 눈에 띈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김정은의 심정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틀 후 트럼프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화답했다. 판문점 번개팅이 있던 자리에서 트럼프는 그해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약속한다. 김정은은 북미 실무회담에 응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런데 회담 직후 나온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논란을 일으킨다. 트럼프가 적이라고 부른 바 있는 이 매체는 판문점 회동 몇 주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 새로운 협상의 기초를 창출할 수 있는 진지한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핵 동결이 그 개념으로 이는 암묵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트럼프 행정부가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판문점 회동에서 배제된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뉴욕타임스 보도에 주목했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 문제에 대해 나를 포함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어떤 사람도 북핵 동결 추구를 검토하지도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것은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누군가 꾸민 괘씸한 시도다. 여기엔 대가가 있어야 한다라고 기록했다. 그러면서 볼턴 자신이 북핵 동결안의 제안자로 지목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키려고 했다. 북한은 판문점 회동 이후 북미 실무회담을 8월로 제안했는데 정작 회담 파트너인 비건이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에서 소외된 셈이다. 극적으로 성사된 판문점 회동에서의 합의 가운데 하나가 동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라면서도 이런 경고를 남겼다. 미국이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후 판문점 회동의 실패를 맛본 그는 연말에
새로운 역사적 전환을 이야기하며 역사적 보고에 나섰다. 변화된 대내외 정세에 맞게 국가의 전략적 지위와 국력을 강화하겠다.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이 국방력, 그 가운데서도 남북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주춤했던 핵무력 건설임을 천명한 것이다. 실제로 2020년부터 북한은 핵무력 강화를 향한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결국 김정은이 선택한 새로운 길은 핵무력에 의한, 핵무력을 위한 길이다. 국가를 지키는 힘은 핵무력에 있고 핵무력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을 꾀하며 이를 위해 비핵화 옵션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3장 남북 역대급 환대에서 근친 증오로. 김정은은 2018년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 수뇌부를 총동원해 남한 대통령에게 거수 경례를 안겼다. 의례적 의전을 넘어 군사적 적대 상황 해결에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거꾸로 흘렀다. 단계적 군축을 합의한 문재인 정부는 역대급 군비 증강에 나섰고 트럼프가 중단을 약속한 한미연합훈련도 재개된다. 연합훈련에는 수복 지역에 대한 치안, 질서 유지와 안정화 작전까지 포함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북한 점령 훈련을 의미한다. 이후로도 한미는 같은 행보를 반복했다. 북한이 적대시 정책이라 비난해온 연합훈련과 군비 증강을 계속 추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백신 등 코로나 방역, 의료 물자의 인도적 지원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뜻을 밝혔지만 북한은 이를 비본질적 문제라며 거부하는 양상도 반복되었다. 북한의 약점을 잡았다고 본 트럼프 행정부는 독자 제재를 강화했고 북한은 이에 비명이 아니라 코웃음을 짓는 태도로 돌아섰다. 4장 이어달리기와 담대한 구상. 담대한 구상으로 명명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북한이 핵을 차례차례 내려놓으면 크게 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발맞춰 발전, 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가뜩이나 남북 대화에 문을 닫은 북한은 더욱 거칠게 반응했다. 2022년 8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우리는 절대로 상대 두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라고 못 박은 것이다. 한미동맹과 북한은 갈수록 닮은 꼴이다. 한쪽에서 주적을 언급하면 다른 쪽도 같은 말로 맞받고 한쪽에서 선제 공격 운운하면 다른 쪽도 마찬가지다. 말뿐이 아니다. 행동도 담고 있다. 한미동맹의 전통적 구호는 상시 전투태세이고 각종 훈련을 통해 이를 과시한다. 그런데 북한이 부쩍 강조하는 것도 상시 전투 능력이다. 한미일의 군사활동 하나하나에 행동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군사적 열세이던 과거의 북한이 움츠러든 상태에서 삿대질하기에 바빴다면 핵무력을 통한 군사적 균형을 자신하는 오늘의 북한은 삿대질뿐만 아니라 근육을 과시하는 데도 바쁘다. 5장 한반도
불가역적 핵시대로 접어들다. 북한은 다른 핵 보유국과 비교해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북한은 NPT에서 탈퇴해 핵무장을 강행한 유일한 나라다. 여기서 NPT는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말한다. 둘째, 21세기 들어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총 6차례의 핵실험이 있었는데 모두 북한이 감행한 것이다. 셋째, 따라서 북한은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왔다는 이유로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 넷째, 북한은 핵 보유국 가운데 미국과 수교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이자 미국과 정전 상태에 있는 유일한 나라다. 다섯째,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북한은 미국의 가장 오랜 적대국이다. 여섯째, 이런 적대관계에 힘입어 북핵은 미국이 1990년대 초반부터 오늘날까지 추진해온 미사일 방어 체제의 거의 유일하면서 가장 큰 구실로 이용되어 왔다. 일곱 번째 특징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비핵 군사력이다. 여덟째,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로 뽑히지만 역설적으로 핵 독트린, 즉 핵무기 사용 원칙에서는 가장 구체적이며 투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끝으로 북한은 핵 보유국 가운데 중국의 유일한 동맹국이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6장,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을 보는 다른 눈. 정파와 무관하게 1990년대 이후 한국과 미국에 들어선 모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북한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실제로 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으로 표현되는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을 겪었다. 한미 양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경제난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추가 제재 카드를 꺼내든다. 이처럼 북한의 경제난을 상수로 간주하고 북한의 행태를 아전인수식으로 판단하면 대북 정책은 겉돌 수밖에 없다. 어떤 명분과 목적에서든 북한을 지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남북관계의 현실에도 맞지 않고 문제를 푸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아가 국민에게 착시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더욱 해롭다. 7장, 병진 노선은 망국의 길일까? 병진 노선은 2013년 4월 이래 김정은 정권의 핵심 국가 전략이다. 핵무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대북 제재를 상수로 둔 채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을 통해 경제 발전도 이루겠다는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병진 노선의 경제성 중 첫째는 가성비에 따른 예산 조정이다. 핵무력 증강과 재래식 군비의 절감이다. 둘째는 군민 융합이다. 이 정책은 군수산업체의 민수용 제품 생산 비중이 비약적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면 중국의 군민융합은 정권 차원의 강한 의지와 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군부 및 군부산업체 간부들의 충성에 힘입어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셋째는 군수 분야의 민수전환이다. 과도한 군비 부담은 정권 몰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북한에선 군수 분야의 민수전환 과정에서 조직적 저항이나 반발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군부와 군수산업을 경제건설의 역군으로 지켜세우며 자부심을 심어주는 전략이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병진 노선은 김정일 시대의 선군 정치를 김정은 시대의 선경 정치로 전환한다는 전략도 내포한 것이다. 8장, 북핵 인플레이션과 대북 억제 결핍감.
북핵 인플레이션, 즉 북핵 위협을 과장하는 언동의 최고봉은 북한이 핵무기를 앞세워 남벌, 즉 적화 통일에 나설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핵을 가진 북한이 한반도 공산화를 시도하리라는 주장은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다. 이런 주장의 논리구조는 대략 이렇다. 1단계로 북한이 파괴력 낮은 전술 핵무기를 동원해 남한의 기습적 핵공격을 가하거나 위협한다. 2단계로 북한이 전략 핵무기인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의 대도시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한다. 3단계로 북한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주요 기지에 핵미사일 공격을 가해 한미연합 전력을 무력화하고 특수부대를 투입해 남한의 주요 시설을 장악한다. 끝으로 북한이 지상군을 투입해 한반도 무력 통일을 완성한다. 그럴듯한 시나리오지만 치명적 허점이 있다. 몇 가지만 짚어보자. 북한이 남한에 전술핵 공격을 가하거나 위협을 해오면 한미동맹은 어떻게 반응할까? 답은 뻔하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핵공격 위협에는 강력한 보복 능력과 의지를 과시할 것이고 북한의 명확한 핵공격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 공격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실제로 전술핵을 사용하면 M들을 이용해 요격을 시도하면서 대량 응징보복에 나설 것이다. 이미 한미동맹은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의지 표명도 분명히 해왔다. 위에서 언급한 1단계부터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언급한 MD란 미사일 방어체제를 말한다. 북핵을 과대평가하는 세력은 김정은 정권과 일부 대북 강경파다. 북한 정권은 핵무력을 만능의 보검이라고 지켜세운다. 북핵을 적화통일과 등치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위험하다. 과도한 피해망상은 우리를 병들게 한다. 북핵에 대한 종말론적인 공포심은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이어지고 이는 미국의 부당하고 위험한 요구에 우리를 취약하게 만든다. 종합해보자면 대북 억제는 결핍이 아니라 차라리 과잉이다. 한국이 결핍감에 시달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과도하게 억제하려고 할수록 정작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억제가 힘들어진다는 역설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내가 결핍감의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의 악순환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멈추지 않으면 대북 억제가 아무리 강해져도 결핍감은 영원히 충족될 수 없다. 또 하나는 미국의 확장 억제와 한미일의 군사적 결속이 북한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저마다 자신을 겨냥한 군사적 조치로 간주하면서 맞대응에 나서고 있고 이는 이미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중, 한러 관계에 더더욱 큰 부담과 위험을 야기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이미 강력한 미국의 확장 억제를 더 강화해달라고 매달릴수록 미국은 한국에 부당 청구서를 당당히 내밀 것이다. 한국이 미국에 준 돈이 남아도는데도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라는 요구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이기적 행태는 절제를 모른다. 존재하지 않는 결핍과 강박을 채운 대가로 미국의 갑질과 부당 청구서를 감내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9장 핵 공유는 왜 나라마다 다를까? 공유는 어떤 물건을 함께 소유하거나 공동으로 통제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미국이 자신의 핵무기를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다. 자연스레 이러한 의문이 들 것이다. 미국은 나토 회원국 일부와 핵무기를 공유하고 있지 않냐고. 이 의문을 풀기 위해 1960년대로 돌아가 보자. 조금 더 앞선 1950년대 중후반부터 미국은 유럽, 한국, 오키나와 등의 핵무기를 대거 전진 배치했다. 공산 진영의 재래식 공격에도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대량 보복 전략의 일환이었다. 그런데 유럽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는 나토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반면 미국은 한국과 상의하지 않고 비밀리에 핵무기를 배치했다. 당시 오키나와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 미국령이었다. 이 차이는 핵 공유와 관련해서도 다른 양상을 만들어내게 된다. 1954년부터 유럽에 핵무기를 배치하기 시작한 미국은 1966년에 나토 회원국들과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한다. 나토 비핵 회원국들도 나토 차원의 핵 정책과 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이다. 나토식 핵 공유는 평시에는 접수국 기지에 배치된 핵무기를 미군이 관리 보호하다가 유사시 접수국의 전투기에도 탑재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미국은 한국에도 1950년대 후반부터 핵무기를 배치했고 1970년대 초반에는 그 수가 1000개에 육박했다. 그런데도 미국이 한국과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 협정에는 신무기 반입 금지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다. 동시에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대규모의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싶었다. 그 대안이 핵무기 전진 배치다. 그럼 미국은 정전협정과 한국 내 핵무기 배치 사이의 딜레마를 어떻게 풀었을까? 한국과 협의 없이 몰래 갖다 놓는 방식이다. 당연히 한미 핵공유 협정도 없었다. 미국은 핵무기 배치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를 고수했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기 배치 사실을 인정한 것은 1975년이다. 박정희 정권의 핵 개발을 눈치챈 미국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시간이 흘러 정전협정의 신무기 반입 금지 조항이 유명무실해지고 북한의 핵 고도화가 현실로 다가오자 한미가 나토식 핵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다. 핵 확산 금지 조약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토의 핵 공유 협정은 어떻게 이 조항들을 피해간 것일까? 나토는 두 가지를 강조한다. 하나는 핵 공유 협정이 1966년에 체결된 만큼 1970년에 발효된 NPT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동맹의 핵 보유국들이 그들의 핵무기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와 관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 국가의 핵무기 통제 이전을 금지한 NPT 1조 및 2조와 부합한다라는 것이다. 이는 NPT 발효 이후에도 나토가 이 조약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논리다. 다시 말해 일부 나토 회원국이 미국의 핵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이들 국가의 전투기를 공유한다는 의미다. 미국이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의 핵 공유도 아니라고 못 박은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미국 입장에서 핵 공유에 대한 정의는 핵무기의 통제와 관련된 만큼 핵을 통제하는데 한국이 관여할 수 있다는 어떠한 여지나 뉘앙스조차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오히려 워싱턴 선언에는 한국이 NPT와 한미 원자력 협정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는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다름없다. 여기에는 한미 모두 NPT 회원국인 만큼 나토식이든 그 어떤 식이든 핵 공유는 불가하다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 10장 한반도에서 공포의 균형은 가능할까? 미국은 북핵 해결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중러는 북핵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남남 갈등, 남북 갈등, 국제 갈등이 중첩되면서 한반도 정세의 돌파구가 점점 좁아지는 형국이다. 과거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는 주로 북미 관계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2020년부터 갈등의 진앙은 남북 관계로 바뀌었다. 그해 6월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남북 관계의 파국을 상징한다. 11장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이 진짜 온다. 북한을 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가 달라졌다. 두 나라는 2017년까지만 해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 대북 규탄과 제재에 동참했다. 그러나 2020년 이후엔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급증하는데도 추가 제재 불가를 외치고 있다. 왜일까? 전통적으로 북핵 문제는 미중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적 의제였다. 이견이 있을지언정 비확산이라는 국제규범의 규정력은 확실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신냉전의 기운이 확연해지면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비확산보다 세력균형이 훨씬 중요해진 것이다. 새로운 대결 구도에서 눈에 띄는 현상은 진영 내부의 동조화다. 최근 북중러가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국제질서의 다극화다. 다극화는 미국의 MD에 대응해 중러가 2000년대 초반부터 주장해온 것이다. 북한은 달랐다. 북한의 최대 목표는 단극체제의 패권국인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미련을 접은 뒤로는 다극화를 강조하고 있다. 2021년 9월 김정은의 입에서 이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북미 관계 정상화 실패,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 등이 맞물리면서 북한 또한 다극화된 세계 질서에서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는 편이 낫다고 보는 것이다. 한미일 사이에서도 동조화가 관측된다. 한미일이 MD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다짐으로 실제로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철저하게 자국 중심주의적 행태를 보인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딛고 반도체와 전기차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한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던 중국은 어느새 최대 적자국으로 탈바꿈했다. 오늘날 한국의 대북, 대중, 대러 관계는 1990년대 이래 최악이다. 북한의 대남, 대미, 대일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반면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 정세의 최상위 구도인 미중 관계는 여전히 가변적이다. 양국이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면서도 신냉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공유한 채 대화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중일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에필로그 북한의 독자를 위하여. 제발 하고 싶은 말은 일단 멈추고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북한 지도부는
핵무력 강화를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강의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자랑한다. 동시에 같은 입으로 조선 반도와 주변 정세가 매우 위태롭다라고 우려한다. 이러한 북한의 모습을 보면 냄비는 서서히 끓어오르는데 그 속에서 느긋하게 누워있는 개구리가 떠오른다. 안보 정세를 불안하게 만드는 큰 원인이 북핵 고도화에 있는데 정작 북한은 이를 외면하고 핵무력 강화와 자랑에만 빠져있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만의 문제는 아니다. 본문에서 자세히 다룬 것처럼 한국도 동맹국인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한반도가 전화에 휩싸이지 않도록 군사적 긴장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전쟁을 막고자 하는 언행이 오히려 전쟁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 말이다. 북한 지도부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다.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으로 달궈지고 있는 한반도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는 불부터 꺼야 한다. 북한이 먼저 불을 끄면 좋겠지만 이게 어렵다면 같이 불을 끄기 위해 대화에라도 나서야 한다. 또 공부도 골고루 하길 바란다. 북한 지도부는 아마도 다른 핵 보유국, 특히 미국의 사례를 열심히 연구해 이를 핵 정책에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또 북한이 핵 사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이를 공개함으로써 부디 이런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바깥에 전달했다. 하지만 핵시대의 평화는 여차하면 내가 먼저 핵을 쓸 수 있고 그 준비를 갖추는 것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핵의 역사를 복귀하면 이러한 핵 독트린은 상대방의 공격을 억제하는 효과 못지않게 우발적 핵 전쟁을 유발할 위험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여 북한은 이러한 사례도 폭넓게 공부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핵 선제 공격 전략과 경보 즉시 발사, 태세에 의존하기보다 이를 철회하는 것이 핵 전쟁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깨닫길 바란다. 끝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묻고 또 호소하고 싶다.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주고 싶냐고 말이다. 김주애로 알려진 딸을 비롯한 아이들의 미래는 기후위기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더구나 한반도는 기후변화의 취약지역 가운데 하나다. 북한은 남한보다 더 취약하다. 그런데 이 좁디 좁은 한반도가 세계에서 가장 격렬한 군사행동의 경연장이 되고 있다. 막대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군사무기와 장비는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고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자원은 군비 경쟁으로 탕진되고 있다. 하루가 멀다고 북한이 쏘아대는 미사일도 마찬가지다. 미사일이 뿜어내는 화염은 탄소 덩어리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의 지도자는 화염을 내뿜으며 날아오르는 미사일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낄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안정성이 결여된 억제관계는 무력 충돌의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북의 군비 통제를 통해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접근, 서로가 선제 공격하지 않고 우발적 충돌 발생 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우호적 신뢰 구축의 노력,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으려는 대화와 소통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알던 북한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다루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를 만나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